네,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재료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건축재료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 건축재료 과목은요 외울 게 꽤 많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보면서요 모두 다 외울 수 없다면요 중요한 부위를 우선시해서 보자라는 뜻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재료의 발달이 있습니다. 재료의 발달, 개발 자체는 20세기 근대 건축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죠. 20세기 이전이에요, 사실은요. 그때 철과 유리와 시멘트 이 3대 재료의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굉장히 높은 IC 조각물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죠. 자, 요거 잘 봐두시고요. 세 가지 재료. 실용적으로 개발을 한 것은 우리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원사. 정원을 꾸며주는 제 보니에라는 분이 내구성을 가진 콘크리트를 개발을 합니다. 물론 포스라인 시멘트의 개발이라든가 발전, 그다음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아주 단단한 구조재를 만드는 것들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읽어두세요. 이거는 생산재의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건축 생산재는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표준화돼야 되겠죠. 규격화돼야 되겠죠. 합리화돼야 됩니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공업화 생산성 가져야 된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재료로 해서 쓴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거예요. 좋은 품질과 양질의 품질을 갖고 있지만 가격도 저렴하게 맞출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도 좋아야 돼요. 고성능화라든가 에너지 절약도 물론 중요하게 되겠죠. 이 생산재의 발전 방향은 반드시 필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계 없는 것을 골라야 되니까요. 그리고 재료의 분류와 요구 성능이 있습니다. 건축 재료를 사용을 할 때 요구되는 성능이 무엇이고 어떤 분류로 해가지고 재료들을 분류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 재료는요,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나무도 있죠,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진흙, 골재 같은 것들, 작은 것들, 또 석회로 해서 시멘트 만들죠. 이런 것들, 대나무라든가 아스팔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천연 재료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깜빡 속는 게 이런 아스팔트입니다. 얘네들은 자연 재료 또는 천연 재료라고 알고 있는데 아스팔트는 아닌 거 아니냐? 아스팔트도 천연 재료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인공 재료가 있습니다. 인공 재료는 콘크리트가 를 만들 때에는 이런 석회라든가 또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연 재료로 분류하고 또는 천연 재료로 분류하고 있지만은 얘를 가지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인공 재료로 들어갑니다. 금속이라든가 합성 소지라든가 플라스틱, 유리 이런 거 다 인공 재료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구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재료에 대한 요구 성능들이 있습니다. 요구 성능은 좀 틀려요. 구조용 재료라든가 마감용 재료라든가 또는 지붕용 재료가 약간씩 틀립니다. 약간의 차이를 찾으면 되겠군요. 구조용 재료는 일단 구조체로 써야 되니까요. 재료는 굉장히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균질해야 됩니다. 균일하고 강도가 큰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울수록 좋지요. 근데 무조건 가벼운 거 좋지 않습니다. 다공지를 쓰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무게도 좀 가벼운 게 좋다. 마냥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마감용 재료라든가 지붕용 재료에 비해서는 구조용 재료가 아무래도 덜 가벼워요. 그러나 성능상으로는 가벼운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공성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나오게 되면 이거 구조용 재료가 아닌 것 아니냐라고 해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써준 거예요. 그리고 내구성이라든가 내화성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큰 재료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특성들. 그래야 큰 부재료에서 큰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마감용 재료 같은 경우에는 색채와 촉감이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구조용 재료는요, 구조로 쓰기 때문에 색채와 촉감이 덜 좋아도 되지만은 마감용 재료는 마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써야 되겠죠. 내구성이라든가 불이 나면은 타면 안 돼요. 따라서 내화성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은 가급적이면 작은 게 좋습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열이 고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을 열 전도라고 하고, 열이 빨리 간다 그럼 열 전도율이 큰 거예요. 열이 빨리 전달되면 외부가 더우면 금방 내부도 더워지겠죠. 그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작고라는 거예요. 탄력성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공이라든가 청소 용이해야 됩니다. 요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지붕용 재료라든지 벽, 지붕 많아요. 바닥용 재료. 근데 지붕용 재료 같은 게 가끔씩 문제 나오니까요. 지붕용 재료는 외관이 좋고 건물이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지붕으로 사용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침투돼가지고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안 되니까, 따라서 내수에 물의 침투가 잘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습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도 적어야 되겠죠. 왜요? 햇빛을 그대로 받으니까.
또 눈이 오면 눈 그대로, 또는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받으니까. 열 전도율 역시 작아야 됩니다. 열 전도율은 작은 게 좋습니다. 불에 탄다? 안 되죠. 불연 재료가 좋다라는 거예요.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구적으로 경량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한다든가 또는 수리한다든가 하는데 편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 우리가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각각의 요구 성능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약간의 차이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찾으면 됩니다. 건축 재료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건 강도에 대한 종류예요. 이런 강도의 종류가 있고요. 이 강도에 대한 종류를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구별. 정적 강도, 동적 강도. 자, 정적 강도는 움직이는 강도예요. 동적 강도는 아니죠. 정적 강도는 덜 움직이는 것 또는 움직이지 않는 거. 동적 강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꾸준하게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하중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런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 정적 강도가 필요하고요. 동적 강도다 갑자기 막 쿵쿵 된다라든가 진동이 울린다라든가 무거운 물건을 갖다가 뚝 얹었다라든가 할 때의 그런 하중으로 인한 것들을 견뎌내야 되니까 그것은 동적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동적 강도와 정적 강도는 구별하면 됩니다. 하중이 서서히 일정 속도로 작용이 될 때에 그걸 버텨내는 강도가 정적 강도다. 압축, 인장, 전단, 휨 강도 등이 있습니다. 동적 강도 같은 경우는 하중이 순간적으로 작용할 때예요. 갑자기 작용할 때니까 이 갑자기 작용하는 건 탕 하고 내려놨다 그럼 충격에 의해 가지고 뭔가 무너져 내린다라든가 균열이 간다라든가 파괴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 강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충격 강도는 밑에 있습니다. 물체에 의해 충격이 가할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강도가 충격 강도예요. 압축 강도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플라스틱, 금속 재료 등의 재료를 시험을 할 때 눌러가지고 압축을 한 상태에서 이게 변형이 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견뎌야 되겠죠. 물론 늘리는 강도도 있습니다. 그건 인장 강도예요. 그래서 그런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이런 종류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단 강도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쫙 찢었다. 그게 전단 강도나 마찬가지죠. 그것에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푹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기둥을 이 판에다가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럴 때 이 하중이 작용하면서 이게 뽕 뚫어집니다. 이게 뚫림 전단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전단이에요. 전단. 자, 그리고 피로 강도라는 것도 있어요. 재료가 반복 하중을 받을 경우에 정적 강도보다 낮은 강도에서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반복적으로 눌렀다 뗐다. 사람들이 없다가 갑자기 갔어요. 그랬다가 다시 없다가 또 갔어요. 또 갔다가. 축구 경기장 있죠? 경기 안 할 때는 그냥 멀쩡해요. 그러다 경기할 때 되면 사람들이 우르르 와요. 그리고 또 경기 끝나면 가요. 또 다시 경기 시작하면 또 와요. 그게 계속 피로가 누적되게 되면 어떤다?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또 파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로 강도라고 합니다. 이 강도에 대한 종류를 쭉 읽어보고요.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그다음 건축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이에요. 성질. 역학적 성질 쭈르륵 있네요. 이것도 구별하면 됩니다. 용어로 구별 잘 해두면 됩니다. 자, 탄성이라는 게 있네요. 탄성. 이렇게 생긴 뭔가 재료가 있다. 얘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잡고 이렇게 휘어봤어요. 아니면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해봤어요. 눌러버렸어요. 양쪽에 고정시켜놓고 딱 고정시켜놓고 절로 밀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휜다. 그리고 다시 힘을 뺐어요. 그랬더니 원래대로 들어갔다. 아, 이건 탄성이에요. 탄성력이 좋은 거예요.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면 순간적으로는 변형이 생기지만 외력을 제거하게 되면 원래대로 들어간다. 이 성질이 탄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소성은 재료에 사용하는 외력이 어느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외력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변형만 증대된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힘을 갖다가 가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힘을 뺐어요. 그랬는데 얘는 점점 휘어가지고 부러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소성이라는 거예요. 소성. 점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점성은 유체가 유동하고 있을 때 흐름을 저지하려고 하는 끈끈한 성질이에요. 그럼 엿가락 같은 거 보세요. 엿가락 같은 경우에 단단하게 있을 때 엿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휘게 되면 부러져 버리죠. 그 부러지는 거는 취성이에요. 취성. 빵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냉장고에서 꺼내자마자 부러지는 취성이 있기 때문에 부러지는데 얘가 이제 놔뒀어요. 녹아버렸어요. 녹았더니 쭉 잡아당기려고 그러니까 얘가 휘어버려요. 이렇게. 엿가락처럼 휜다 이렇게 쭉 휘어버려요. 이렇게 휘면서 얘가 질질 늘어나는 성질 있죠. 그게 바로 점성이에요. 이렇게 점성. 그리고 얘를 이런 상태로 쭉 두지 않고 이렇게 쭉 잡아당겨 봤어요. 쭉 잡아당기니까 길게 쭈르르 늘어납니다. 고무줄처럼. 이것이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그리고 연성이에요. 견뎌내는 자체는 인성이지만요. 길게 늘어나는 것은 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탄성 원래대로 돌아온다. 소성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된다든가 파괴될 수가 있다. 점성 같은 경우에는 점도예요. 질쭉질쭉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모래질보다는 점토질이 점성이 높겠죠. 연성 같은 경우에 길게 늘어난다. 근데 그걸 견딜 수 있는 성질은 인성이다. 근데 이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뚝 부러져 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취성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열과 관련된 성질을 볼게요. 열과 관련된 성질에서 열팽창 계수가 있습니다. 열이 가해지게 되면요, 우리 기온이 여름철에는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5도 40도 막 올라가요. 그 사이로 30도에서 올라가는 건 이제 우습고요. 보면요, 자, 그렇게 열이 가해질 때는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요, 통상적으로. 근데 겨울철이 됐어요. 영하 1도, 2도, 3도, 4도에서 영하 10도, 15도,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할 때는 이게 수축이 됩니다.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성질이 열팽창이에요. 그 개수를 만들어내 가지고 철근과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열에 의해서 늘어나는 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물체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비율 자체를 우리는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콘크리트와 그다음에 철근이 이 열팽창 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로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열이 있어요. 단위 질량의 물질을 온도 1도 올리는 데 필요로 하는 열량 자체를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이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열 용량이라는 것도 있어요. 재료 자체가 열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용량. 금방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흙과 물이 있어요. 한쪽에 그릇은 흙을 담아두고요. 한쪽에 그릇은 물을 담아뒀어요. 그리고 열을 가했어요. 그리고 열을 가한 것을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흙이 담긴 그릇과 물이 담긴 그릇에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더 빨리 식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빨리 식어요? 흙이 빨리 식는다는 거예요. 흙이. 그렇죠? 그럼 열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열 용량은 뭐가 커요? 흙보다는? 그래도 물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온도에 대한 성질이에요. 이것도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용어에 대한 정리가 재료에서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의외로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옵니다. 착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열을 계속 가하게 되면 불에 닿지 않고도 자연 발화하게 됩니다. 계속 열을 가했더니 어느 순간 뜨거워져가지고 부스르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착화점이라는 거예요. 인화점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열을 줬어요. 열이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발생이 되면서 연기가 나죠? 돋보기 가지고 종에다가 태워보세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때 온도가 바로 인화점이에요. 그리고 용융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열에 의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거죠. 녹아내리는 거예요. 단단하게 버티다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아스팔트 처음에는 단단하죠. 겨울에는 단단합니다. 근데 여름에는 얘가 차가 막 갔다 갔다 하다가 열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움푹움푹 들어가게 되겠죠. 생커울인가요?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의 경계점이 온도가 바로 용융점이에요. 끓는 점이 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라든가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갈 때는 물을 끓여가지고 공기를 수증기로 날아가는 거죠. 그게 100도예요. 물이 끓는 점이 100도니까. 그리고 거꾸로 해서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온도도 같아요. 그래서 수증기의 액화점은 통상 100도 정도 된다. 물이 끓는 점. 그리고 연화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무르게 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아스팔트라든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단한 것이 어느 순간에는 녹기 시작합니다.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화점이에요. 연화점. 자, 그래서 착화점, 인화점, 용융점, 끓는 점, 인화점. 특히 착화점과 그 다음에 인화점, 연화점 이 세 가지는 명확하게 구별을 해 두셔야 되고 나머지도 꼭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계적 성질을 한번 볼게요. 경도가 있어요. 경도는 물질의 굳고 무른 정도에서 단단한 정도입니다. 수경도라는 게 있죠. 광물을 시료 표면에 막 긁습니다. 광물이 있는데 시료가 있으면 그 시료 표면에다가 긁어내니까 긁는데 계속 연필 쓰듯이 종이에다 연필 쓰듯이 연필이 긁어진다라고 할 때는 그건 무른 거예요. 경도가. 근데 연필 같은 걸 가져왔는데 이 돌 같은 데다가 막 문지르고 시료 같은 데 문지렀더니 긁어지지도 않아요. 그럴 땐 경도가 높은 거예요. 자, 경도가 높은 거 뭘까요?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료 표면에 긁고 나서 긁히는 정도 그리고 붓기를 측정을 할 때 그 스크래치에 의해서 경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 화학적 성질이 있습니다. 내후성, 기후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건습, 온도, 동해 이런 기후 변화가 있겠죠. 여기에 풍화작용에 저항할 수 있는 성질이 내후성이에요. 기후가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하더라도요. 변색, 변질이라든가 품질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 견뎌낸다는 게 내후성이죠. 돌 같은 경우는 내후성이 좋지요.
근데 섬유질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옷 같은 거 누리딩딩해지잖아요. 변색돼 버리잖아요. 근데 내구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은 내구성이 있잖아요. 내식성도 있습니다. 목재 부식이라든가 철강의 녹 여기에 저항하는 성질이에요. 목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습기와 만나고 또 공기와 만나서 산화되거나 이러면 썩어요. 철도 마찬가지로 녹이 슬죠.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성질 자체가 내식성이에요. 근데 두 개 다 내식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녹을 안 쓸게 녹막이칠을 한다든가 목재 같은 경우는 방청을 시키는 거예요. 도료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견디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화학성 약품성도 있습니다. 내화학 약품, 내화학적인 성능에 견뎌내야 됩니다. 목재라든가 철강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성질에 참 견디기가 어려운데 합성 수질이 많은 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화학성의 약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라든가 또는 철제 그릇에다가 약품을 넣게 되면 얘가 칙하고 타거나 뭐 변색되거나 변질될 수가 있는데 플라스틱 그릇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네. 물론 온도에는 약해요. 플라스틱은.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재료는 필요에 따라서 내화학적 성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게 맞는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마모성, 잘 마모가 되지 않는 그런 성질이 되겠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막 사용해도 마모작용에 정할 수 있는 성질이 내마모성입니다. 내생물성도 있습니다. 특히 목재 같은 경우에는 부식도 되잖아요. 이 부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균류, 충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갉아먹어가지고 개미 같은 것들, 무신개미, 뭐 뻘건개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목재를 부식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성질이에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 옛날에 건물에서는 뭘 했어요? 단청을 칠합니다. 오색 찬란하게 옛날 건물 보면은 분홍색도 노란색도 초록색도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칠을 함으로써 장시적인 효과도 있는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생물성. 벌레가 침투 못하게 갉아먹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잘 읽어두고요. 구별을 꼭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성질에서요. 물리적 성질 볼게요. 비중이 있습니다. 물질 고유의 특성으로서요. 물질의 밀도에 대한 상대적인 비예요. 자, 그리고 이 비중 크다라고 할 때는 물속에 넣었잖아요. 묵 가라앉아요. 비중이 작다라고 할 때는 이보다 작다 할 때는 이게 뜨게 되겠죠. 돌을 넣어보세요. 물에. 그럼 푹 가라앉잖아요. 무겁잖아요. 그죠? 철근, 뭐 철제 같은 거 넣어보세요. 푹 가라앉잖아요. 비중이 커요. 근데 가벼운 플라스틱을 갖다가 얹어보세요. 그럼 붕 뜨죠. 그렇죠? 뭐 고무 같은 거 붕 뜰 수 있잖아요. 이 비중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다음에 수축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있는데 온도가 증가하면서부터 쭉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요 늘어난 길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축률이라는 것은요. 수축 전의 길이가 이만큼이었고 그다음에 수축 전의 길이에서 수축 후의 길이가 이만큼이다. 근데 얘는 늘어난 거니까 거꾸로 줄어드는 요 길이가 있겠죠. 수축되니까 요 길이 요것에 대한 요것의 길이 요 차이 이 비율이 바로 수축률이에요. 이만큼 수출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수축. 그죠? 그러면 팽창률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늘어난 거게 되겠죠. 이 개념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포화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나왔던 거니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포화성비는 부재가 축방향역 또는 이제 부재가 축방향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자, 이렇게 부재가 있어요. 얘가 일로 당겨지거나 아니면 안으로 이렇게 압축되거나 인장이나 또는 압축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축방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축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이게 축방향력이에요. 축방향력 또는 인장력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늘어날 때 가로 방향의 변형도와 세로 변형도 사이의 비율 좀 어렵죠? 자, 쉽게 해볼게요. 엿이 있습니다. 이거 엿가락이라고 생각하면요. 자, 이 길이가 1m다. 이 길이가 10cm다. 근데 얘를 잡아 쭉 당겼어요. 아, 그랬더니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잡아 당겨지는 게 아니라 얘가 늘어나면서 어때요? 얘는 가늘어지죠? 그렇죠? 왜?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물리적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쭉 잡아당겼더니 길이가 늘어나면서 얘가 이만큼이 수축이 돼요. 이 비율이 바로 포화성비예요. 이 비율이. 적게, 즉 늘어나면서 적게, 길이로 늘어나면서 이 수축되는 수직의 방향이 적게 변형될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 견딜 수 있는 힘이 크니까요. 이것이 바로 포화성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화성비는 포화성수의 역수다. 얘의 포화성 비분의 1이 바로 포화성 수예요. 이런 것도 그냥 개념. 요거 가끔씩 나오니까요.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차음률과 흡음률이 있네요. 차음률은 음을 차단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외부의 음과 그 다음에 내부의 음이 왔다리 갔다리 못하게끔. 그래서 외부와의 음의 교류를 차단하는 성질이에요. 이때 특성이 있어요. 무거운 재료는 외부에서 무거운 재료를 벽을 마감했다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을 차단시켜버리는 능력이 커요. 그래서 비중이 클수록 차음률은 커져요.
흡음률 같은 경우는 음이 얼마나 흡수하느냐라는 그런 성능을 얘기하는 게 흡음률이에요. 이때 비중이 클수록 음을 흡수하지 못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차네요. 그래서 흡음률은 작아요. 직물,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옷 같은 거는 소리가 이렇게 오게 되면 차단 못해요. 음을 근데 흡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직물류는 또는 다공질의 재료는 흡음률이 높고요. 차음률은 낮아요. 근데 콘크리트라는 재료라든가 또는 철이라는 재료 같은 경우는 음을 흡수를 하지 못해요. 반사는 시켜요. 천혜니까 차음률이 높은 재료였거든. 그래서 직물 또는 단열에 대한 부분은 흡음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차음률이 높은 그런 재료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건축 재료의 첫 번째 시간 봤습니다. 일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용어의 정의들입니다. 왜요? 용어의 정의가요, 재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두 문제는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부분을 내려고 하지는 않아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쉬운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을 잘 판단을 하고요. 구별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